확실한 것은 반증밖에 없다. 반증을 통해서 잘못된 이론은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되어 간다. 진리는 그런 것이다. 이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판을 해야 된다. 저 말이 저 진리가 맞을까? 저 가설이 맞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저 상식이 맞을까? 를 해서 계속되는 반증을 통해서 거기서 반증에서 걸러지면 그 진리로부터 탈락하고 반증을 견딘 것만이 살아남아서 그게 진리가 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이성적 사고의 피와 살과 같다. 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칼 포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칼 포퍼를 할 텐데, 이 사람은 1902년생이래요. 집안이 몰락해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나중에 빈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1920년, 30년 있다가 이제 나치가 막 득세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태계, 루터교로 개종을 한 유태인이었대요. 예전에는 유태인이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나치를 피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빈이 오스트리아잖아요. 자기 고국이 나치로부터 침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나치가 도대체 왜 나치라는 게 생겼는지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고 쓴 책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과연 나치는 왜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그 나치가 물러간 직후인 1945년에 그 책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런던에서 교수를 하다가 1994년에 돌아가신 비교적 최근 분이죠, 그죠? 그 열린 사회의 적을 이 사람은 누구를 적었냐면 이 사람을 적었어요.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대표적인 열린 사회의 적. 근데 이 사람은 따라서 약간 그 우파일 것 같지만,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욕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사상적인 어떤 경향으로는 막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좌익 정치에도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잘못된 이 부분은 나는 비판하겠다고 비판을 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는 그 책으로 이들이 주창하는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가 주창하는 뒤에 설명할 텐데 역사주의를 맹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지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추측을 하고 그것을 반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학에서 반증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다. 어떤 진리가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비판을 통해서 반증을 거쳐라.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진짜 진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은 직진한다. 이건 진리입니까? 빛은 직진하지, 이렇게. 여기 별이 있어. 근데 이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빛이 만약에 휘어진다면 이 별이 보일 거야. 근데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그런데 반론이 나왔어요.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다. 만약에 내 눈과 이 별 사이에 뭔가 큰 중력이 하나 작용을 한다면 빛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보일 거야.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원래 별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나무가 가려 있겠죠. 그런데 이 태양이 여기 이제 와 있는 순간, 근데 그 태양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마침 달이 여기서 가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걸 봤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원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빛은 직진한다는 진리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반론이 성립을 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바뀌었어요.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물질은 주변 공간을 휘게 하고 휘어진 시공간이 물질의 경로를 휘게 하기 때문에 빛은 휘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증을 해봐서 반증해서 이렇게 걸러진 것들은 진리에서 탈락이 되고 여기서 견디고 남은 것만 진리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진리는 반증을 거쳐가면서 발전한다. 이런 합리적인 가설을 만들고 기존 이론이 지닌 오류를 찾아서 반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우리는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 플라톤이 생각한 거랑 많이 달라요. 그죠? 플라톤은 진리라는 건, 이데아라는 거는 별도로 있다. 하늘에 태양처럼 떠 있다. 그죠? 철학자들은 이 실제하는 어떤 진리, 태양처럼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진리를 찾아서 우리를 동굴로부터 끄집어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그렇게 찾는 게 아니야. 가설을 만들고 계속 비판을 해서 견뎌 남는 것만이 남아서 진리가 되는 거야. 플라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증의 결과 맞지 않으면 수정해야 된다. 반증의 결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늘의 뜻일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신앙이 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가 보이는 저 별은 헛것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종교지,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반증을 할 거냐? 반증하는 방법.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을 통해서. 또 하나는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철학의 큰 두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성 또는 이 지성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연역해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관찰, 학습,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역법, 요걸 귀납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반증을 해나가라. 그래서 그 한 발 한 발 그 반증을 거친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과학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로 이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합리주의 철학의 대표자가 이제 데카르트잖아요. 데카르트가 이제 그 방법론적 회의 뭐 그래가지고 계속 모든 걸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떤 이 생각을 통해서 과연 내가 경험한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 내 경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억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기억이 안 나. 잘못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오늘 차를 어디다 세웠더라? 분명히 경험한 건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의심하겠다. 과연 내 이성적 판단은 믿을 수 있을까?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그 장난꾸러기 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나한테 잘못 가르쳐주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것까지도 다 회의하는 거야. 난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회의할 수 있는 거, 그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사상해내고 남는 것만 가지고 나는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2 더하기 2는 4라는 것까지 못 믿겠다고 하는 철저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절망에 빠진대요. 자, 이런 거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같은 것들을 회의하고 있는 나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또 약간 완벽하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장난꾸러기 신이, 거짓의 신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까지 회의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기반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뭐 인신론적 절망이라고 그런다는데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신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걸 극복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합리주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철학을 다시 세우고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게 녹록치만은 않다 이거죠. 일단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럼 경험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거 진리입니까? 근데 내가 여기 북극에 있다면 해는 언제나 남쪽에서 뜹니다. 내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백조라 그러니까 이거를 스완을 백조라 그러니까 일단 말 자체에 희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우리 백조 흰 백조만 봤어.
수천 마리를 봤는데 다 혔어. 그렇다고 검은 백조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마리 백조를 봤는데 다 혔어. 그렇다고 검은 백조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검은 백조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런, 이게 무슨 약간 그 유머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평원을 가는데 까만 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양은 까맣군.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과학자가 그러면 안 된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 중에 적어도 한 마리는 까맣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과학자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적어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의 적어도 한 마리에 한쪽 면은 까맣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양이 한쪽 면이 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경험으로서 뭔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장 유명한 이 비유가 이거예요. 러셀의 칠면조라는, 혹시 들어봤나요? 러셀의 칠면조.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러셀의 칠면조. 이 칠면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주인이, 얘는 이제 이 칠면조는 매우 이제 의심이 많은 칠면조야. 철학적인 칠면조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의심하는 거야. 저 주인이 나를 잡아먹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주인이 올 때마다 굉장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야. 근데 와서 먹이를 주고 가. 그 다음날도 또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먹이를 주고 가. 한 달을 지켜봤는데도 그냥 먹이를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어. 1년 동안 먹이를 주고 가는 거야. 이제 거의 이제 의심이 다 풀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오니까 후다닥 뛰어나갔어. 그때 주인이 바로 목을 탁 죽여서 크리스마스 생스기빙 요리로 쓰더라는 거야. 100만 번을 내가 이걸 경험해도 그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러셀의 칠면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 독단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주의자처럼 이게 회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칼 포퍼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해야 된다. 비판적 합리주의. 이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회의하고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판적 합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비판적 합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듣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비판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증주의예요. 반증주의. 반증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 계속 비판해라. 계속 의심해라. 그게 완벽치는 않을 것이다. 이성도 완벽치 않고 경험도 완벽치 않겠지만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실험하고 또 반증하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서 결국 맞닥뜨리는 게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독단적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으로 가야 된다. 자,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들은 진리가 잘못일 수도 있다.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라.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증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한 발 한 발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토론을 해야 된다. 누가 빛은 직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아닐 수는 왜 없는지 계속 비판, 토론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있고 그런 걸 막는 사회가 있다. 그런 반증을 허용하는 사회가 열린 사회다. 반증을 못하게 하는 사회는 닫힌 사회다. 이 닫힌 사회의 수장들이 누구냐?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다. 반증을 허용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열린 사회는 반증과 비판을 허용하는 사회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방적인 사고로
자기 교정이 가능하고 반대를 허용하는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그런 사회래야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반증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런 열린 사회에서는 어떤 규범이나 정책, 도덕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점점 더 조금 더 한 발씩 한 발씩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린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비판을 허용하는 열린 사회는 상충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엇갈리는 목표들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어떤 이데아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어떤 이상적인 사회라는 게 정해져 있고 다른 길은 없고 라고 하는 사회는 그 닫힌 사회고, 그런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런 목표를 통해서 사회가 혁명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반박에 견뎌낼 때까지만 과학은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과학은 열린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빛은 직진하는 거야 라는 걸 맹신하는 사회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걸 못하는 사회가 닫힌 사회다. 자, 도덕과 법률,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역사는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 역사주의라고 해요. 역사주의. 어떤 역사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책임을 집단의 책임으로 대체하는 민족주의, 이런 걸 주창하는 것들도 다 닫힌 사회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주의, 이 역사는 어떤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역사주의는 그 원류가 어디서 있느냐? 플라톤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막스의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시 공산주의, 봉건제,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잖아. 그건 닫힌 사회다. 그건 잘못된 거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전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나치가 그래서 우리 오스트리아를 쳐들어왔다. 나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봤더니 아, 이놈한테 왔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플라톤이 얘기한 이상국가론,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게 바로 닫힌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는 게 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1권, 2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만약에 읽으려고 하다가 어려웠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 근데 내용은 그거야. 막스, 헤겔, 플라톤, 대표적인 이 닫힌 사회의 옹호자들이다. 그 사람들의 원류가 돼서 지금 전체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적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책을 쓸 것인데 이 책에서 인류의 위대한 3명의 이런 훌륭한 선각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겠다. 작심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바란다. 우리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한테 맹종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된다. 그래야 열린 사회다. 열린 사회라야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자, 아까 그 역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요거예요.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 딱 요 단계가 있다. 요 단계를 향해서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 이거는 역사주의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닫힌 생각이다. 이 역사주의 원조가 플라톤이고 그게 나중에 막스의 사적 유물론으로 이제 역사적 유물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제. 유신론적, 신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
또는 어떤 역사 발전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어떤 정신이 하나씩 하나씩 발전되어 간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 경제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정해진 경로를 향해서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 다 역사주의의 종류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그 역사주의의 그 원류가 됐다고 하는 그거에 더 상류에는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보다 한 15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말은 되게 유명하죠, 그죠? 흐르는 같은 물에 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뭐 그런가?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세상은 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에서 이제 철학을 한 자연주의 철학자인데, 세상은 불로 불이 이제 변화를 시키잖아. 뭘 태워서 고체를 이렇게 뭐 재로 만들기도 하고, 물을 기체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불이 뭐 세상을 구성하는 원질이다. 어떤 것도 안정되어 있거나 불변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화하는 것은 어떠한 한 속성을 포기하고 다른 속성을 뭐 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물을 이렇게 덮이면 차가운 속성을 버리고 뜨거운 속성으로 바뀌는 거다. 하여간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플라톤이 이걸 받아가지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데아로부터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나빠진 이데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 이데아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의 역사주의라는 거죠. 모든 변화는 이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를 받아서 모든 변화는 이상적인 이 이데아의 상태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퇴보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것이다. 현존하는 국가, 현존하는 모든 현상, 우리의 인생 모두 이데아 상태에서 변질된 모사품이다. 미메시스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계속 퇴보하는 이런 인간의 도덕,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 막는 방법이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철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완벽한 철학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게 플라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역사의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방향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제 아까 은상 씨가 얘기했던 플라톤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야. 모든 것은 이데아로부터 점차 퇴보, 부패 이렇게 가는 방향의 역사적인 변화만 있고 모든 변화는 이데아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급진적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이런 혁명, 그런 혁명적인 방법이 바로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철인 정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철인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어. 과연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어떨까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는 다분히 역사주의적인 생각이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 플라톤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모든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이데아가 따로 있고, 그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변화해 나간다. 이제 잘못된 퇴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현상도 그렇고, 이런 세계가 그렇고, 이제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철인 정치를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좀 바꿔놓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망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모든 변화는
이 이데아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플라톤이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변화는 이 이데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데아 형상을 향해서 모든 사물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 역시 역사주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주의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변화 이론이 역사주의 철학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게 그 라파엘로가 그린 이 그림의 이제 일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데아는 저기에 태양처럼 떠 있는 거야라는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제스처가.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어느 쪽이든 둘 다 역사주의라는 거예요. 정해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는 게 이제 칼 포퍼의 생각인 거죠. 자, 헤겔을 볼까요? 헤겔도 비슷해. 헤겔도 역사주의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데 법칙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래서 헤겔은 변증법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A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명제가 생기고 이 둘이 서로 경합을 해서 더 발전된 어떤 합일된 명제로 발전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반명제가 생기고 또 다시 합일해서 또 더 높은 신태제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역사라는 거는 정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신이 정과 반, 그거에 또 합일된 다시 합, 그거에 대한 반대가 생기고 다시 합,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신이 가장, 그걸 이제 절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우리 정신이 가장 상위에 있는 완벽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 역사다. 우리 실제의 전개 과정, 우리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은 이 정신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의 한 모습일 뿐이다. 내 절대 정신이 정반합, 다시 정반합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것의 한 모습이 정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동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의 이제 어떤 실제의 전개 과정, 이 사회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 제도 이런 것들의 전개 과정은 이 정신의 전개 과정의 그림자이다. 그건 동일한 거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국가라는 어떤 형태, 제도, 법률 이런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헤겔에 대해서 칼 포퍼가 플라톤의 전체주의 사상과 현대 전체주의 사상, 이게 막스, 그 사이에 얘가 교량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비판을 하죠. 이데아의 변화 과정, 절대 정신이 이렇게 변증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그 정치나 이런 제도나 관습을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이건 동일한 것인데 그와 같은 변화의 본질은 이데아를 향해 가는 것이고 즉 절대 정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 모든 우리가 보는 변화는 전부 다 정신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절대 정신을 향해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면 정신이 바꿔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야. 물질이 정신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확 뒤집는 거야. 자, 우리 각각의 생산력이라는 게 뭐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를 프로덕티비티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 수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게 이 사람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 생산력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은 누가 가지고 있고 생산수단을 못 가진 사람은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요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이런 구조, 경제적인 구조를 하부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상부 구조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치, 어떤 우리의 사상, 이상, 제도, 예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부 구조인데, 이데올로기 이런 건 상부 구조인데, 요거에 기초가 되는 건 전부 다 요거야, 사실은. 지금 생산력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 생산력에 맞춰서 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해겔하고는 반대로 얘기해요. 해겔은 정신이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뒤집었잖아. 그래서 막스가 해겔을 뒤집은 모습이. 자,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야. 정신이 아니야. 우리의 사회적 존재,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그런 그 하부 구조가 의식을 결정하는 거야. 의식은 나중에 나온 거야. 이 생산관계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법도 생기고, 노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노동시간은 뭐 일주일에 얼마 일해야 된다.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생산관계에서 나온 거다. 라고 이제 바꿔 놓은 거죠. 사상, 관념, 이데올로기, 제도, 관습, 도덕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야. 의식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경제적인 생산 관계가 우리 의식을 정할 뿐이야. 라고 이제 뒤집었더라도 이것도 역시 역사주의라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겔의 이 책 속에는 변증법이 이게 거꾸로 서 있다. 우리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긴 이와 같은 사람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겔, 막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역사주의야. 뭔가 정해진 방향이 있고 그것을 약간 가장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투쟁하고 혁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철인왕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계급혁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고양시켜서 절대정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고, 모두 다 그건 역사주의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전부 다 닫힌 사회의 모습이야. 자, 역사주의적인 신념을 지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동기가 가끔 있어요. 지상천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어. 이런 지상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는 가끔 깊숙이 도사린 불만을 밖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무슨 뭐 계급 운동을 해서 지상천국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겠다 라는 꿈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과 격려를 안겨주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매일 부딪히는 현실로부터 외면하는 방식. 그거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잘못된 역사주의일 뿐이야. 이게 비록 우리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 노력하겠다는 이런 열망을 불러오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일 뿐이야. 이거는 역사주의야. 역사주의는 옳지 않아. 이거는 닫힌 사회의 모습인 거야.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어떤 시도, 나치가 그걸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제3제국이 나타나서 하겠다. 또 막스가 나타나서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죠. 플라톤이 나타나서 철인 정치를 주창을 했죠. 그거는 전부 다 비록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 지옥을 가져올 뿐이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을 뿐이야.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 닫힌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들 간의 투쟁인 거예요. 우리는 열린 사회를 위해서 투쟁해야 돼. 막스, 해겔, 플라톤 깨부셔야 돼.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고자 한다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야. 플라톤 극복하자. 막스 배척하자. 헤겔 넘어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 포퍼가 하신 이 철학의 유체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모든 것은 반증을 통해서 걸러진다. 이 걸러지고 남은 것만이 진리로 남는다. 반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합리주의를 우리는 견지해야 한다. 이성적 독단주의, 그 다음에 허무적 경험주의, 그러니까 넘어서서 비판적 합리주의를 통해서 반증을 통해서 이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거를 허용하는 사회가 열린 사회다. 이와 같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꿔가야지 뭔가 이 혁명을 통해서 일거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헛된 꿈일 뿐이야. 우리한테 비록 희망을 주더라도 우린 그건 배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칼 포퍼.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읽다 보니까 칼 포퍼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지? 봤더니 금융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알죠? 엄청 부자잖아요. 투자 규제, 그래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 세계 몇 위 안에 가는 부자.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칼 포퍼를 칼 포퍼가 어떻게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의 완전 맹신자야. 그럼 가다 보면 여기 또 이제 엔데라고 나와요. 엔데는 알아요? 모모는 알아요? 모모? 이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이 모모라는 이 동화 비슷한 예쁜 소설을 썼어요. 모모를 쓴 그 미하엘 엔데가 소로스를 소환했고 소로스는 칼 포퍼를 소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이에요. 조지 소로스.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투자를 하기 위한 이 기금,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펀드 이름이 오픈 소사이어티 펀드. 열린 사회 펀드. 이 사람이 얼마나 칼 포퍼를 존경했으면 자기가 만든 이 투자 파운데이션을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메인 에너미 오브 더 오픈, 그 열린 사회의 주요한 적. 이게 누구냐 하면 더 이상 코뮤니스트가 아니다. 지금 칼 포퍼가 이렇게 코뮤니스트 이게 전체주의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한물 갖고 내가 보기에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적은 코뮤니스트가 아니라 캐피털리스트다. 자본주의자다. 어떤 자본주의냐? 이 강도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작비하게 착취하는 자본주의. 갱스터 스테이트, 깡패 국가, 무슨 이란, 북한 이런 데를 지칭하는 거겠죠. 이런 게 지금 우리 오픈 소사이어티를 지금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적이다. 자, 칼 포퍼가 플라톤, 헤겔, 막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오픈 소사이어티 적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약간의 여담이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칼 포퍼에 대해서 대충 봤어.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를 공격했던 사람이고, 그 공격의 요체는 뭐고 하는 걸 봤는데, 칼 포퍼는 그러면 이 반증을 견뎌냈을까? 견뎌냈을 것 같아. 네, 반증 받았어요. 이 칼 포퍼의 이 생각을 다시 또 극복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저 사람이. 저 사람 아세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칼 포퍼와 토마스 쿤의 논쟁. 그래서 이 칼 포퍼의 이 반증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요 논쟁을 한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토마스 쿤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뭐 이런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이 책을 꼭 들고 다녀야만 어디 가서 알아줬다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이걸 다 줄여서 구조. 너 여기서 구조 읽어봤니? 나 여기서 구조 읽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책인데, 이게 인문학 20세기에 출판된 인문학 학술서와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포퍼의 반증주의적 과학 철학을 부정한 책. 이 포퍼는 뭐라냐면 이 어떤 진리가 있으면 하나하나의 반증을 거치면서 한 발 한 발 진리를 향해 나간다 그랬지. 토마스 쿤은 개뿔, 안 그래 라고 얘기한 사람. 과학은 그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누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야. 칼 포퍼의 생각은 틀렸어.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똥큼성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다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패러다임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시대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결정하는 어떤 큰 체계, 이런 게 확 바뀌는 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포퍼처럼 이렇게 반증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 한 발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라고 얘기한 책이에요. 칼 포퍼는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 이론은 반증을 견디면서 한 발 한 발 진리를 향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 혁명을 통해서 성큼성큼 나가는 거야. 어떤 확실한 토대가 있어가지고 이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한 발 한 발 딛어가면서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능력, 한 패러다임이 하나 형성이 되면 그런 능력 하에서 한동안 발전을 하다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쉬프트를 해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이 둘이 격렬하게 붙어요. 과학이 발전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칼 포퍼와 패러다임 교체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토마스 쿤이 붙은 이제 과학혁명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재미로 보는 건데, 티티우스 보데라는 사람들이 있었대.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티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보데라는 사람이 이제 1700년대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뭐 있잖아요, 그죠? 수금지화 이렇게. 그래서 지구를 1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자. 그래서 요 태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졌냐면 요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식이 만들어진지는 몰라. 그냥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제 하다가. 자, 지구를 1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죠? 1이죠, 1. 네? 그거를 요 거리를 1이라고 하고, 자, 그거 상대적인 거리, 지금 태양이 있고, 그럼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1이라고 하고, 금성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요게 비슷하게 나온대. 0을 집어넣으면 0.7이네. 근데 0.7이 되잖아, 그죠? 실제로 재봤더니 0.7이래. 비슷하게 맞더라는 거야. 오? 야, 이거 지금 맞나 보다. 화성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는 4, 32, 16, 1.6. 그죠? 1.52. 뭐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식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목성을 여기다 넣으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3이어야 되는데 3을 넣으니까 잘 안 돼. 그래서 4를 집어넣었더니 5.2가 나오는데 실제 재봤더니 5.2 나오더라는 거야. 야, 목성은 4야, 4. 그러면 분명히 3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막 찾는데 못 찾고
육을 찾았대. 이거 찾다가 이 천왕성이 발견됐대요. 천왕성에 육을 집어넣었더니 6 집어넣고 해보니까 1.9이 나오는데 실제 비슷하더라는 거야. 6 찾았다. 그리고 막 그 찾다가 나중에 뭐 하나 조그만 넘버를 찾았대. 먼지 같은 애를 하나 찾았는데 요걸 해봤더니 맞네. 그래갖고 이제 이 공식이 이게 맞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해왕성 이런 거 명왕성 찾았더니 사실 요게 더 가까운데 요게 7인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명왕성이 7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 와 있을까? 이게 아마 다른 인력이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잘못 잡은 걸 거야.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요 패러다임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야. 다 여기에 맞추려고 끌어다 맞추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행성으로 지금 쳐주지도 않는데요. 너무 조금해서. 근데 하여간 이걸 찾아놓고 이거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이제. 이 해왕성, 이 7 찾아놓고, 요거가 더 맞는데, 이게 이제 8인데 이게 잘못 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과학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계속 여기다 끌어맞추려는 노력들을 과학자들이 계속 하다가 자꾸 틀린 게 나오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포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상태를 정상과학이라는 거예요. 티티우스 보대 법칙 같은 것들 이렇게 읽고 대충 맞아 그러다가 7인데? 세레스인데? 뭐 자꾸 이렇게 하다가 점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위기를 맞고 그러다가 확 다른 게 나와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다른 걸로 나가. 요렇게 나가는 거지 이 포포처럼 요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 과학자들이 하는 짓은 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일 뿐이야. 그러다가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면 큰일 났다 하다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과학이 발전되어 온 거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포처럼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거. 천동설 갖고 천동설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다 뭐 사각형인데 그랬나 뭐 자꾸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동설을 딱 만들으니까 이제 탁 하는 거야. 과학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다는 거지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토마스 쿤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토마스 쿤이 이제 칼 포퍼를 이겼대요. 그래서 이 과학혁명, 정상과학과 과학혁명 이 논쟁을 통해서 칼 포퍼의 생각보다는 토마스 쿤의 생각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래요. 약간 썰렁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칼 포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런 논쟁을 한 거예요. 토마스 쿤은 포퍼의 말과는 반대로 과학은 비판적인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전부 다 정상과학에 뜯어맞추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발전을 하다가 경직된 이런 패러다임 상자에다가 쳐넣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형식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포퍼는 그거는 지금 더러운 과학자들이다. 그걸 옳지 않다. 그런 것들은 과학의 어떤 올바른 지금 방법이 아니고 우리 문명을 지금 전부 다 퇴보시키는 잘못된 생각이다. 둘이 막 이제 싸웠다는 얘기가 있고 대략적으로 토마스 쿤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가지고